오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6.3 지방선거. 저희 4시 50분에 왔고 4시 50분 동안 1시간 반 기다려서 지금 들어왔어요. 50명 동안 50명씩 들어가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투표하려고 하는데 투표하러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는 믿기 어려운 상황. 밤이 되자 잠실의 한 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얘기해! 나와서 얘기해! 시민들은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고 밤새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35시간 만에 투표함 2개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네, 투표 안 나간다! 야! 사기꾼들아! 투표함은 개표를 위해 잠실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도 올림픽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부정선거 하면 음모론자도 하고 이준석이도 내보고 욕하고 오만 욕 다 얻어먹고 극우 소리 들었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옳았음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끈 건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지금 나라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아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잠실의 바람은 대학가로도 번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장된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을 더 키운 건 선관위의 대응이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1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틀 후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잇따른 발표 수정 끝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91곳,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줄인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산은 오히려 초과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였을까?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투표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 관리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12시를 시작으로 투표용지 부족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담당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남은 투표용지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국 오후 4시 40분쯤부터 투표 중단 메시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 작성된 수기 투표록엔 당시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PD수첩은 어렵게 현직 선관위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초반에 이제 주로 이루었고 이제 지금은 체념하는 수준이죠. 이제 국민들 처분에 따르겠다. 저희 조직이 조금 약간 이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고위직이 많습니다. 고위직은 많고 실상 이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작아요. 국세청의 경우 약 2만 명의 직원 중 1급은 4명입니다. 반면 직원 3천여 명의 선관위는 1급이 21명입니다. 5급 이상 직원의 비율도 국세청은 8.2%인 반면 선관위는 22%로 2배를 훌쩍 넘습니다. 5급 이상을 일단 저희는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관리자란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5급만 되면 실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승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위직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입니다. 이 중 단 1명만 상임위원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목 각 3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위원장이 되는데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게 오랜 관행입니다.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석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만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날에도 대부분 2-3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4년 동안 지급된 수당은 약 1억 7천만 원. 심지어 단 하루 출근한 달에도 4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라는 건 월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가령 이제 위원장은 290, 뭐 위원은 215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안건 검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안건당 10만 원씩. 안건 숫자가 많으면 수당 더 늘어나는데 안건 숫자를 꽤 많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월 한 평균 비상임 위원도 한 300씩 가져가고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형성된 거죠.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감사원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관위가 어떻게 했느냐? 법률을 바꾼 거예요.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만든 겁니다. 2024년부터. 국회가 그런 법률을 개정해 준 거거든요. 국회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노태악 위원장과 직원 3명은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장 사진을 살펴보니 노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계속 함께 있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비공개 출장 계획서. 여성의 정체는 바로 노태악 위원장의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정된 항공료는 1,2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숙박비는 약 730만 원, 식비도 17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됐습니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총 예산은 9,053만 원이었지만 공식 일정은 하루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1월엔) 독일과 북유럽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일정 역시 배우자가 함께한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1,900만 원에 달하는 항공료를 포함한
7박 9일간의 총 예산은 7,190만 원. 여기에는 연회비와 선물비 550만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재임 기간 3차례의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습니다.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부분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그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됐습니다. 잠깐만요. 과연 위원장만의 문제일까? PD수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국외 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국외 출장은 모두 107차례, 출장 인원은 461명, 집행된 예산은 약 27억 원이었습니다. 출장지에는 대표적인 휴양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 몰디브 대선 참관을 위해 직원 5명이 방문했지만 출장 보고서엔 선거 시설물 사진만 가득합니다. 특별 정려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매우 생소하죠. 왜냐하면 다른 조직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항목 자체가 특별 정려금 이름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데 사실상 보면은 일종의 선거 있을 때 그냥 수고했다고 더 주는 수고비 같은 개념입니다. 2020년 대선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최근 5년 동안 선관위에 지급된 특별 정려금은 약 103억 원. 올해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0년간 확인된 규정 위반만 878건이었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관급인 송봉섭 전 사무처장.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착하고 성실하다며 딸의 채용을 부탁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 방법 중엔 면접 점수를 연필로 작성한 후 나중에 수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4년) 감사원은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는 장관급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채용 인원을 늘려 없던 자리를 만들고 외부 교육 일정을 이유로 면접은 비대면 심사로 변경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아버지의 지인들이었는데요. 왜냐 최고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말하면 뭐 조선왕조로 따지면 뭐 왕 밑에 그거 왕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세자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채용 이후에도 각종 특혜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관사가 없었어요. 그 지역은 그쪽이 자기가 사는 연고지가 아니니까 뭐 관사가 필요했나 보죠. 근데 업동 관사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일단 업동 관사, 남들은 관사가 없어가지고 내 삽이 들어가지고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데 그 관사, 업동 관사 해줬고. 그리고 그 친구가 외국 나갈 때 그 있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뭐가 있고 외국 나갈 때 뭐 연수 기회 있을 때.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대상자가 아닌데 같이 갔다 이거예요. 세자로 아드님이 세자도 불리셨던데
모든 팀의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하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현재 부정 채용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헌법에 명시된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높아진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기준, 요구 이런 것에 발맞춰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우리 민주주의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